반갑습니다. 지난번 강연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인문학의 위기의 시대가 아니고 인간의 위기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인문학이 앞으로 나아갈 길은 시장에 구애하거나 국가에 구걸하는 이런 인문학으로 가선 안 된다. 인간을 적극적으로 구원하는, 구제하는 이러한 인문학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한국 교육과 관련 지어서 조금 더 깊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깨우쳐지는가 하는 것을 우선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 근대 사회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과정을 경험해 왔다는 겁니다. 인류는 결국은 중세 사회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새로운 인식들을 많이 얻게 된 것이고요. 그 과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세는 신중심의 사회였고 인간 이성에 대한 신뢰를 잠재우려고 했습니다. 인간 이성이 깨어나는 순간 신중심의 세계는 유지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무지를 강제하는 방식으로 지배를 해왔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눈을 멀게 함으로써 중세가 유지됐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근대 사회는 어떤 방식으로 지배가 유지될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근대 사회는 더 이상 인간의 눈을 멀게 함으로써 지배할 수 있는 이러한 사회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눈을 부시게 해서 본질을 못 보게 합니다. 이게 근대 사회예요. 이것을 테오도르 아도르노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는 페어블렌둥, 독일말로 페어블렌둥이라고 해요. 이것을 현혹이란 말로 개념화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오늘날 세계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오늘날의 세계를 이해하려면 소외라는 개념을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했죠. 모든 것이 뒤집힌 그러한 세계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소외된 세계가 계속해서 지배될 수 있는 지배의 방식은 바로 현혹이라는 겁니다. 현혹. 다시 말하면 너무 눈이 부셔서 이 사물의 본질을 볼 수 없게 하는 겁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는 너무나 화려하고 눈부신 세계라서 눈이 부셔가지고 그 본질을 보지 못해요. 그것을 바로 현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성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무지에서 깨어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현혹의 질서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인문학의 힘에서 그러한 현혹을 통찰하는 인식의 힘이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요. 이제부터 한국 교육이 과연 그러한 인식과 통찰의 능력을 부여하는 교육인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은 이 교육에 의해서 망해가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한국처럼 이러한 교육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요 국가 중에서 대학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시험을 기계가 채점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기계가 채점한다는 이야기는 뭔가요? 정답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왜 알아야 되죠? 사실은 10분만 시간을 내면, 아니 10초만 시간을 내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네이버 지식인에 치기만 하면 다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을 왜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런 명명백백한 정답을 달달 외우는 아이들이 어떻게 똑똑한 아이가 되죠? 이게 지금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인문학적 상상력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는 그러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OECD를 포함한 주요 국가 중에서 특히 선진국 안에서 학문 분야 노벨상이 하나도 없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정해진 정답을 고르는
이러한 문제를 달달 외워서 푸는 이러한 아이들을 어떻게 창의적인 아이들로 키워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치르는 이런 시험은 인간이 잘 보겠어요? 컴퓨터가 잘 보겠어요? 컴퓨터와 인간이 경쟁을 하면 컴퓨터는 거의 다 만점을 맞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의 목표가 후진 컴퓨터를 기르는 거예요? 이런 교육을 아무런 비판적인 의식 없이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사유하지 않는 지식 공부를 하는 아이들을 우리는 모범생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결국 그런 아이들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가 굉장히 지체된 사회로 남아있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교육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지식교육에서 사유교육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독일은 대학 입학시험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보고 고등학교 졸업시험에 붙으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원하는 때에 갈 수 있어요. 다 열어놨어요. 자유롭게. 그걸 아비투어라고 합니다. 아비투어. 이 아비투어 문제집을 보고 너무나 놀라서요. 예를 들면 이런 문제입니다. 이것은 1933년 요셉 괴벨스가 독일 언론인 협회에서 한 연설문이다. 분석하라.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그 밑에 조그만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만평을 하나 줘요. 히틀러를 비판하는 만평이에요. 이 두 개, 만평과 이 연설문을 비교하라.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놀라서요. 5시간 동안 쓰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스스로 사유해서 분석하고 표현하는 그러한 능력을 묻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한국의 시험 문제 한번 보세요. 이런 걸 시험이라고 보는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이것은 사유 자체를 하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사유를 하지 않는 교육. 이것은 인문학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 인간을 거역하는, 인간을 부정하는 교육이에요. 여러분,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를 아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철학자인데요. 정치 철학자죠. 이 한나 아렌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무지는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무사유는 용서할 수 없다. 무사유는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지는 지식의 부정 혹은 부재다. 그러나 무사유는 의미의 부정이다. 의미를 부정하는 것, 그것은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지식만 있고 사유하지 않는 인간, 그들은 의미를 성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한 의미를 성찰하지 않는 자들이 만들어 온 범죄가 20세기의 정치적 비극을 계속 만들어 온 거죠. 여기서 한나 아렌트가 지목하고 있는 대상은 뭐겠어요? 당연히 나치 시대의 사유하지 않는 독일의 판사들이었습니다. 이 판사들을 아렌트는 넥타이맨 살인자라고 불렀어요. 그들은 법 조문에 나와 있는 지식을 그대로 적용할 뿐 그것이 뜻하는 의미를 사유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범죄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한국 교육이 바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한국의 엘리트들, 그들은 항상 이런 범죄자가 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사유하지 않고 지식을 달달달달 외운 지식을 찍는 것을 교육이라고 배우는 이러한 것은 사유 능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의미를 부정함으로써 결국은 범죄자의 하수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있다는 거죠. 한국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러한 것은 반복되어 왔죠. 지난 32년 동안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육군 소장들이 총을 들고 나와서 그걸로 국민들을 협박하고 지배했던 아주 야만적인 국가였어요. 그런 국가가 32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보다도 지식만 있고 사유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을 엘리트라고 길러낸 잘못된 교육의 원인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교육이야말로 굉장히 위험한 교육이라는 겁니다. 또 중요하게 지금 한국 교육의 문제로 제가 제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경쟁의 문제입니다. 1970년에 독일에서는 교육개혁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의 모토가 지금 말씀드린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센 모토죠. 그러한 모토 하에 1970년 이래로 독일에서는 일체의 경쟁이 없는 그러한 교실이 됐습니다. 학교에서 등수도 없고 석차도 없어요. 학교 간의 경쟁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입시도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시험만 봐요. 이걸 아비투어라고 합니다. 그것을 한 지가 벌써 50년이 넘었어요. 지금 독일 사회는 저는 그 자체가 거대한 교육학적 실험실이라고 봐요. 50년 동안 경쟁을 안 시키면 도대체 어떤 인간이 될까? 그게 독일 사회를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성숙한 사회로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에요. 지난 20세기에 독일인들은 어떤 일을 했나요? 1차 세계대전 누가 일으켰나요? 2차 세계대전 누가 일으켰어요? 유태인 학살 누가 했나요? 가스실에 사람들을 몰아놓고 공장식으로 인간을 죽였어요. 이런 끔찍한 일들을 누가 저질렀나요? 그런데 오늘날 독일은 어떤 나라가 됐나요? 갤럽을 비롯한 대부분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러한 설문조사를 합니다. 가장 존경할 만한 나라가 어디인가? 지금 독일이 계속 1등이에요. 어떻게 20세기 최악의 전범 국가가 오늘날 최고의 모범 국가가 됐을까요? 그 요인이 뭐겠어요? 결국 교육입니다. 교육개혁. 아까 말한 대로 1970년대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이러한 모토 하에 경쟁교육을 금지한 것. 이것이 독일인들을 지금 가장 성숙한 그러한 시민, 민주주의자로 만든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 한국 교육에 주는 의미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지금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심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르몽드지는 한국의 학생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다. 왜냐하면 한국의 교육은 가장 경쟁적이고 가장 고통을 주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어요. 너무 끔찍한 이야기죠. 그 이후에 우리 KDI 여기서 한국, 중국, 미국, 일본 이 네 나라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게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이 무엇이었나 이렇게 물었어요. 여기에서 한국 학생들은 무려 81%가 사활을 건 전쟁터였다. 이렇게 답하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 학생들이 약 40% 정도 그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2배예요. 압도적으로 경쟁이 심한 나라라는 걸 우리 연구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 사회를 굉장히 끔찍한 사회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의 교육이 이러한 경쟁을 통해서 단순히 경쟁의 목을 매는 말하자면 전쟁터의 전사를 키울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 교육을 받으면 성숙한 민주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라 위험한 파시스트가 된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에도 부패한 엘리트는 있지만 지금 한국에서처럼 이렇게 미성숙하고 이렇게 오만하고 이렇게 파렴치한 엘리트들이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됐겠어요? 바로 한국 교실에서 파시스트들을 길러서 그런 겁니다. 조금 설명이 필요하죠. 바로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그런가? 조금 전에 독일의 이야기를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독일에서는 1970년부터 경쟁을 시키지 않았다고 했죠. 왜 경쟁을 금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히틀러 때문이에요. 결국 히틀러 파시즘이라고 하는 과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70년대 교육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히틀러가 생각하는 이 세계는 어떤 세계였나요? 히틀러는 이 세계를 무한 경쟁이 펼쳐지는 정글로 봤어요. 그리고 이 정글에는 적자생존, 약육강식, 자연도태 이게 인간 사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게 자연의 질서고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를 지배하는 게 자연의 이치예요. 그러니 우월한 게르만족이 저 열등한 유대족을 우리가 지배하고 학대하고 때때로 학살했기로서니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 이런 류의 주장을 한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히틀러 파시즘의 핵심적인 이념이 뭔가요? 바로 경쟁. 이 세상을 거대한 경쟁의 정글로 보는 것. 두 번째는 끊임없이 우열을 나눠요. 우열. 사람만 모이면 우열을 나눕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바로 지배입니다.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를 지배하는 걸 이 세계의 자연스러운 질서라고 봐요. 이것은 바로 파시스트의 세계관이죠. 민주주의자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이 세계를 그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 속에 있다고 보고 그들은 다양한 잠재력과 특성을 가진 사람들로 그것을 존중해야 된다고 보지 그들이 어떤 지배관계 속에 우열 속에 있다고 보는 것은 민주주의자의 관점이 아닌 거죠. 여러분, 한국 교실 어떻습니까? 한국 교실에서 12년 교육받으면 민주주의자가 되겠습니까? 한국의 교실은 철저하게 경쟁, 우열, 지배의 원리에 의해서 작동합니다. 한국 교육에서 정상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파시스트로 기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가 제도적인 민주주의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일상은 전혀 민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들을 통찰하고 꿰뚫어 보는 그러한 능력을 주는 것은 바로 인문학의 힘이라고 생각하고요. 한국 교육에 있어서는 이런 인문학적 인식이 그래서 더욱더 필요하다. 인문학적 인식을 통해서 지금의 이러한 일상의 파시즘을 극복하고 성숙한 민주사회로 갈 수 있다 하는 게 제가 지금 교육개혁을 주장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 고맙습니다.